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봐도 뚝 부러지는 분입니다.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이분이죠. 외유 내강형 팩트 폭격기 유재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 차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좌우지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동치는 2월 지선 승부수 통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정치인들이 최근에 품격이 없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굉장히 품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동맹부터 시작을 해서 쿠팡 노조 문제, 노동 문제, 또 선거 연령 하향 문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도 제안을 했는데 다 잘했는데 가장 잘한 것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해법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기업을 청사가 지방으로 간다 그래서 지방소멸이 해소되지 않는다. 지방을 살리려면 기업이 가야 된다. 기업 중에 지방으로 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제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는 그 가업에 대한 상속세도 대폭 할인해줘야 된다. 이러한 접근에 비추어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뭐 강원도나 기타 등등 지방소멸 문제도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차장님은요? 네, 일단 한병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민생 입법 속도전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국정 법안 처리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검찰 사법 개혁을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헌법 개정 제안, 5.18 정신을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란 종식과 정치적 메시지까지 포함을 했는데 일단 민생회복 관련해서는 뭐 지역 화폐를 확대하거나 뭐 민생 쿠폰을 확대하는 민생회복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경제 입법 상황실을 구성해서 법안 진행 사항을 점검하겠다라는 이제 로드맵을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본시장 관련해서 상법 개정 그리고 스튜어십 코드 확대 등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2월달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사법 개혁으로는 이제 법 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 그리고 재판소원제 등 이제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로드맵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이제 내란 종식 관련해서 특정 인물 즉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민생부터 사법 그리고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 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민주당이 갈 방향을 제시합니까? 국가가 갈 방향, 국회가 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가는 방향이죠. 이재명 정부의 방향,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인 것이죠. 네, 역시 거대 여당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외에 또 머물면서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을 주장해온 전한길 씨가 162일 만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개선 장군과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버리면 나도 장동혁 버린다. 뭐 누가 갈지 선택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차장님 여쭤볼게요. 네, 전한길 씨는 본인의 영향력으로 장동혁도 당대표가 될 수 있었고 최고위원도 당선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 대표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제 당내 기반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1.5선이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장동혁 계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한길 씨의 영향력을 업고 대표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나 때문에 대표가 됐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전한길 씨 말고 최근에 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제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걸자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도 고성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덕분에 장동혁이 대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들이미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길을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가 궁금하고
사실은 만약에 장도혁 대표가 전환길의 말대로 고성국의 말대로 하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전환길이 아니다 장동혁이 아니라 고성국 전환길이다라는 거를 이제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택할지 개인적으로 좀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답변 안 듣고 갈 수 없겠죠. 네. 그 장동혁 대표가 1.5선이다. 당내 세력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천 계양을 해서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0.5선인데 그래서 비명 행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명 행사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1.5선인데 대통령도 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전환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한 지 24시간이 지났어요.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속단체 대표 연설하느라 바빴고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당원들하고 청년당원들하고 간담회하느라고 지금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화답할 사실 시간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안건도 아니기 때문에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고요. 전환길 강사에게 화답한 사람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일단은 화답은 했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전에 전환길 강사가 이준석도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전환길 강사는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측에서 그 과거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조금 더 재미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은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어떤 토론회에서 자기는 부정선거론자들과 싸우고 있다. 나는 부정선거론자들을 멍청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어서 이제 이준석 전환길 토론 성사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이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멍청이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한번 되묻고 싶긴 합니다. 변호사님 또 뭐 말씀. 왜 멍청이들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지. 일단은 부정선거라는 그러한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지원해서 부정선거를 외치시는 겁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두 명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알 권리라고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떠한 뭐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노동적인 문제도 그렇고 안보적인 문제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 문제에서 굉장히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문제라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치운다기보다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알려줍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래서 부정선거를 토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함이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준석은 반대하잖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거고요. 전환길 강사님이 계속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아무도 화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들에게 오해만 더 쌓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그 정도 해소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에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가면은 다음 걸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일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놓고 있거든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 유예를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이제 추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 이게 통할까요, 변호사님? 지금 그 경제학자들이 특히 통계 경제학자들이 수도권 기반으로 해서 전국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김영삼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탓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사실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거나 하락되고 진보 정권에서 너무나 급등한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니라 결국 통화량 때문이다. 그 당대의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는지가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물론 서울 부동산 가격이 111%가 올랐고 전국적으로는 38%가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11%가 떨어졌어요. 이게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고 윤석열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세금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감독원 설치하고 상관없이 통화량 문제인데 당시 코로나 때문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민생지원 회복금이나 또 혹은 확장 재정을 통해서 너무나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도 결국 통화량을 잡아야 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뭐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혹은 아니면 부동산 감독원 설치 이런 게 다 쓰잘데기 없는 정책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으니 그걸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차장님 들어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그냥 투기 근절 의지에 대한 강력한 표현을 했고,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를 종료하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라고 네.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이 아마는 없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하면서 의지를 표현했고, 실제로 이 의지가 이게 단발성인지 이게 이제 안정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이제 2.9%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고, 특히 강남 상구의 매물이 약 11.7%가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에서 금매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4억 정도 떨어졌다라는 보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쨌든 시장이 어쨌든 이게 뻥카가 소위 말해서 이제 헛소리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5년 내내 이런 메시지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추석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제가 재밌게 이제 이 관련해서 이슈를 좀 살펴보다 보니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주택 보유를 아예 원천 금지해야 된다 법으로, 예.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권에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했는데 집값이 정책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민주 정권에서는 집값을 낮추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단순히 여야의 문제, 진보의 보수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승부수가 통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저도 알겠어요. 근데 의지를 좀 내로남불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거를 SNS로 얘기할 게 아니라 청와대 단톡방에다 먼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청와대 단체 텔레그램방에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했는지 안 했는지 청와대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 고위직 50명 중에 12명이 다주택자인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의지가 없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수석들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상당수가 직보다는 집을 선택했어요.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 청주와 반포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청주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한 분이 청주 집을 팔았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 팔라고 했더니 시세보다 몇 억을 높게 내놨어요. 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뭐 강유정 대변인도 집을 판다고 하지만 작년 11월에 내놨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 시세보다 높게 내놨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실 그 수석들이나 대통령실 대변인, 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이 집을 3채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비서관과 행정관들 문제부터 다독이고 나서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투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국민들이 진정성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도 뭐 입을 앙다무시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말씀 주셨는데, 어제인가요? 이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이제 다른 방송에 나오셔서 뭐 다른 질문하다가 자기는 다주택자인데 집을 내놨다라고 이제 의지의 표현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이게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 죄악시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사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야 정치권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내용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합당이 당권 정청래, 대권 조국을 위한 것이냐 비판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합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중국집인데 배달 전화기를 여러 개 돌려두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어딜 전화해도 다 비슷한 메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했으면 좋겠고, 제 바람직한 생각으로는 마음새고로는 대등 합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방식이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토지 공개념 개념이나 혹은 아니면 뭐 어떠한 입장을 좀 낮춰가지고 흡수 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 있는 비례대표 10명의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지역구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강선우, 김병기 지역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역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원주, 황면성, 강득구, 이분들이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에 굉장히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비례대표 10명의 의원들은 합당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살 그 수위를 낮춰가지고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러면 지방선거 준비하는 민주당 후보자들이나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이 좀 다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차장님. 네.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내용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네. 다양한 의견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너 임마 나왔다 네. 어쩔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건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당권 조국, 당권 정청래, 대권 저는 조국. 이거는 진짜 정치를 1도 모르는 소설이다. 합당이 전달했을 때 왜 조국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왜 정청래 대표는 차기 대권에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좀 일단 묻고 싶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저는 경쟁자 관계이지 러닝메이트 관계는 아니다.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지금 제안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얼마 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무제한 경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합당에 대한 공론은 모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차라리 아까 강대규 변호사께서 이제 조국혁신대 토지공개념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합당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선거에 관한 얘기, 선거에 영향을 준다. 정치공학적인 얘기, 선거공학적인 얘기만 좀 오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차라리 이런 노선에 관한 얘기를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생산적인 합당 논의가 되지 않을까 서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극적인 얘기보다는 좀 표현을 좀 순화시켜서 줬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도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 내홍 책임을 두고 격한 설전이 벌어지고 지도부 재신임 투표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당내 중진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당대표 네.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장동혁 체제가 출범을 하고 장동혁 체제에서 윤어게인 극우 우클릭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행보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결과를 물어보면 여론조사들 물어보면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어떤 경쟁자 붙여도 약간 박빙 우세 혹은 우세 박빙 이 정도의 판세는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해가 지나면서부터 이게 박빙 열세로까지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건 오세훈 시장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이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지역 민심들을 들을 텐데 인심이 안 좋다는 반증이죠. 그 얘기를 저는 오세훈 시장이 총대를 메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당원 투표의 비중을 50%에서 70%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예.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잠재 후보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역시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오세훈 시장의 의견 표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요. 네, 일단은 그 의원총회 내에서 설전이 있었던 그 두 분은 개인의 성품이 단체에 귀속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라서 그냥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중앙 지도부를 상대로 뭐라 하면 안 되죠.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자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앙 정치에 개입합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이 하드웨어를 만들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르네상스 서울이나 디자인 서울로 소프트웨어를 입혔습니다. 정원호 구청장과 대결을 한다 하더라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매칭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면서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제주도에 가기 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당사에 소장파, 개혁파, 각종 다른 이름으로 당 지도부를 흔든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여러저런 얘기가 있지만 명확하게 나에게 내일까지 제시해라. 재신임을 하자고 제시하면 받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내가 만약에 재신임에서 전당원 투표해서 낮게 나오면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나는 국회의원직도 사퇴할 테니 나한테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걸 것이냐. 만약에 당신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직 걸고
당신이 단체장이면 단체장직을 걸어라. 그래서 당원들에게 한번 투표를 받아보자라고 말을 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선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 진영에게 물어봤는데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아니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직까지 건다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국회의원직을 건다는 사람을 제 기억에는 없어요. 못 봤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연설을 오늘 받고 굉장히 박수를 치는 상황에서 누가 재신임을 또 하겠습니까? 이거는 필리버스터 24시간 단식 이후에 재신임 투표하면서 난 국회의원직까지 걸겠다. 바야흐로 장동혁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까? 짧게 한마디 정도만 우리 드릴까요? 강대규 변호사께서 선거에서 컷오프만 2번 당하시다 보니 지도부의 줄을 제대로 서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사회자 역할이 중요하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된 뒤에 첫 공식 행사로요. 오는 이제 8일에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1시간 만에 매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1원도 가져가지는 않는다곤 하지만 어쨌든 돈을 받는 유료 콘서트다 보니까 네. 뭐 티켓 장사가 아니냐는 뭐 비판도 나오는데 또 이게 그 새 과시가 아닌 정치적 행보를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그 1시간에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 표를 얼만큼 오픈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도 100 몇십 개의 표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표입니까 그게? 아니 그 티켓 링크라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본인을 위해서 그 추운 날씨에 무료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 나를 만나려고 돈 내려고 오는 사람만 만나러 가겠다? 이게 정치인이 할 행동입니까?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한동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그 기획사가 있습니다. 기획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1월 23일 날 만들어진 신생 기획사예요. 그리고 기획사의 분점이 안양시에 있는 무슨 아파트로 돼 있어요.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제가 떼보니까 그 아파트에 가압류가 14억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본인은 나에게는 1원도 안 가져간다고 하지만 7만 9천 원어치의 표를 받으면서 나는 한 푼도 안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치인이 과연 할 행보인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아니고요. 셀럽으로서의 하는 행보는 합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들어볼게요. 뭐 비슷한데 뭐 중복되어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본인이 연예인인지 연예인인지 정치인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얘기도 안 나눠볼 수가 없겠는데요. 드디어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우사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중 가장 빠르게 내부 단일화에 좀 성공을 했네요. 차장님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이제 이광재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께서 이제 SNS를 통해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사실은 이제 이전 인터뷰에서 설 전에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데드라인이 설 전이 아니라 2월 3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 또는 기초단체장 혹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제 지역위원장은 선거 일전 120일 전에 사퇴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광재 지사의 데드라인은 설 이전이 아니라 2월 3일이었다. 그러니까 당장 도지사를 출마하려면 그 분당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뭐 이광재 지사가 입장을 밝힌 이후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래서 SNS를 통해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셨고 정청래 당대표 등 주요 인사도 남겨주셨는데 어제 이제 춘천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 이제 당원들 대상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상호 수석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당원들께서 너무나 반갑게 환영을 해주시고 또 사실상 이제 우상호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아주 뜨거운 분위기였다라는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좀 어떻습니까? 염동열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오늘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미리 점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우상호 후보자께서 만약에 설날 지금 장보기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설날 장을 봤을 때 우리 상인들이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장 본 거 어디 가서 드세요? 그 장을 볼 때 특산물도 사고 사과도 사고 고기도 사고 산적도 사잖아요. 그거 어디 가서 드세요? 그거 서울 가서 드십니까? 아니면 경기도 포천에 단독주택 있던데 경기도 포천 가서 드십니까? 이거를 강원도에서 장을 봐가지고 굳이 서울 가서 먹을 거면 왜 강원도 와서 설날 민심 장을 보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상호 수석은 이번 주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주민이 됐습니다. 아, 예. 변호사님. 그럼 혼자 드시나요? 와가지고 아니요. 장본 거 아니 수요일 날 그때 네. 행사 때 인사말 하는데 네.
그 사모님이랑 이삿짐 풀다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요. 일단 네. 작년 9월에 정무수석 있을 때 재산 공개를 보면 경기도 포천에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배우자는 그 가족들이 아마 서대문구에 아직 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태교동으로 이사를 했으니 뭐 어떻게 재산 신고를 어떻게 할지는 보고 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알겠습니다. 도지사 되면 재산 신고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요동치는 2월 전국. 네, 지선, 승부수, 통할까에 대한 두 분의 한 줄평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장님 한 줄평 해주시죠. 네, 무심,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을 비워내고 평상심으로 최선을 다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주제가 승부여가지고 예. 그 작년에 나온 그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실화를 다룬 영화 승부의 대사를 한 줄 따왔는데요. 선거에 패배하기 위해 출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겨야 한다는 욕심만 가지고서도 이길 수 없는 게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비워내고 평상심으로 민심을 받들어서 6월 3일 도민과 함께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바야흐로 계속되는 장동혁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와 단식 이후에 또 어떠한 행보를 할까 귀추가 주목됐는데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걸고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장동혁 호가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장동혁의 시간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오늘 함께해 주신 강대규 변호사, 유재범 정책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 Hello.